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동철 판사입니다. 이렇게 대학교라는 곳에 와서 젊은 분들 상대로 무언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과 생활이라고 정해봤는데요. 크게 뭐 어렵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그냥 듣고 흘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뭐 왜 법과 생활로 지었느냐. 제가 여러분 때쯤 대학교 다닐 때쯤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책을 읽어봐도 뭐 잘 모르겠고 아버지도 뭐 맨날 술만 드시고 저한테는 뭐라고만 하시고 우리 엄마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래서 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 싶어서 제가 법대를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뭐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법이 무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헌법은 한 개가 있고 법률은 1618건이나 있습니다. 2024년 2월 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총리령, 부령, 그다음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내부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상 국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 총 합계는 14만 1148건이나 됩니다. 천안 인구가 한 70만, 80만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인 헌법을 잠깐 보면은 이 법은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되어서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행 헌법은 87년 10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죠?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가던 그 시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주요 골자는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꾸 해먹으려고 하니까 대통령은 한번 하고 그만해라 제발. 이렇게 해서 이 헌법에 부여가 됐고 이때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조문에 넣은 것 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부활,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폐지하고 최저임금제도 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장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요. 얼마 전에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48년 8월 15일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아주 혼쭐이 나시죠.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을 계승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일제 식민지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법률의 논리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헌법 전문이 있고 제1장에는
총각이 있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임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행 정제, 10장에는 헌법 개정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은 누가 제정하느냐? 법에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근데 52조에 보면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을 뿐이죠. 이 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법률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가 만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세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다시 제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야당 측에서 3분의 2가 안 됐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그 자체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통령이 자기가 법률령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대통령이 네가 뭔데 그걸 그렇게 하느냐? 헌법에 규정이 있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령 부정은 그 총리나 각부의 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28조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천안시장 이런 사람이 제정할 수 있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훈령이 있는데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행정명령인데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14만 8,148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사무관여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법관의 종류는 저도 법관입니다만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법관, 법률로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중에 가장 임기가 긴 보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도 6년인데 이거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중임은 대법원장 한 번 하고 쉬어요. 쉬었다 나중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중임이에요. 연임이라는 건 연달아서 계속 한다는 의미예요. 대법관 한 번 하고 6년 마치고 또 한 번 하면 12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저 같은 사람은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할 너 부장판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부장판사는 뭔데?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이 아니라 저희 내부 규칙으로서 이제 판사가 처음 되면은 배석판사 그래서 당신이 그냥 재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부장판사 밑에서 재판을 보좌하면서 재판하는 것도 공부하고 해라. 이렇게 배석판사를 시작하고 배석판사를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년 내지 8년 정도를 하면은 이제 단독 판사라는 걸 합니다. 단독 판사는 혼자 앉아서 재판을
직접 하는 거예요. 판결문도 직접 쓰고. 보통 법정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재판하는 판사님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단독 판사라 그래요. 그리고 법관의 임기 연임 정년에 관해서는 또 법원 조직법에서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럼 판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판사 정원법이 있어요. 거기서 3,214명으로 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요건 왜 이렇게 하느냐? 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판사들마다 뭐 방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사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느냐? 아까 법관은 대법원장, 법관이 있다, 판사 있다 그랬잖아요. 검사는 다 검사입니다. 근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로만 나뉘는 거예요. 그 검사들은 뭐 부장검사 있지 않느냐? 있죠. 검사들은 보통 보면은 평검사로 쭉 지내다가 그 다음에 15년 정도가 되면은 부장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차장검사, 뭐 검사장 이렇게 쭉 정해놨어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합니다. 검사에 너 어느 지방 가서 근무해. 이것도 다 대통령이에요.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이 문장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때 시끄러웠죠. 추미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신 분인데 당시 검찰총장 할 때 서로 막 싸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다. 왜 검찰총장이 난리냐.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 여기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의견을 안 듣느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럼 뭐 의견 제출해봐라. 이래갖고 서로 막 싸운 적이 있었죠. 근데 당시 싸운 이유도 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싸운 겁니다. 작정 싸운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판사의 그 정년을 생각했는데 판사의 정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이고 다른 법관들은 다른 판사들은 65세입니다. 검사의 정년은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이고 다른 검사들은 63세로 합니다. 그리고 검사 정원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따른 검사의 정원은 2,292명으로 한다. 판사들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판사는 형사도 해야 되고 민사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 영역이 검사들이 하는 형사 기소하는 조금 범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판사는 검사들보다 많습니다. 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없어졌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사법연수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7기로 나오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12기로 나왔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33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변호사 하려면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고 사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이 있죠.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 주사보 법원 주사보가 몇 급인지 혹시 아시는 분? 주사보는 7급이고 주사는 6급이고 서기보는 9급이고 서기는 8급입니다. 그러니까 7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년은 61세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 주사관에서는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종류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여기도 혹시 뭐 공무원이 되겠다는 분 있으실 건데,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격,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 종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널공무원. 그리고 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면 그 종류는 정부직 공무원, 결정직 공무원 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공이라고 해서 어쩌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법무사도 있는데요. 법무사는 또 앞에 본 그 집행관처럼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던 사람한테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는 2008년 3월 20일경에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서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 때나 이 시험만 합격하시면 변호사 간판을 걸고 법무사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 중에 대표적인 게 민사와 형사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민사 법률 관계를 보면은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는데요.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법률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쭉 보면 통칙이 있고 여기 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2편에서는 물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서 물권의 종류를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할 때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고 함부로 새로운 어떤 물건을 창설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돈을 다 줬다고 해서 내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편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이란 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그런 법률 관계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15개의 전형적인 계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정려와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과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훼 등이 15개의 전형적인 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매매겠죠? 매매. 정리를 주고받거나 하면은 정려받는 사람은 또 정려세를 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다 대차가 붙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소비대차는 종류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일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한테 B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만 원짜리 100장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만 원짜리 100장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같은 액면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와는 상관없이. 임대차라는 것은 소비대차가 그렇습니다. 소비대차가.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관계는 사용대차는 공짜입니다. 공짜. 돈 임대를 안 주고 하는 거고 임대차는 우리가 집을 임대차하거나 하면은 월세도 줘야 되고 전세금 보증금을 줄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기 한 30년 전에는 여행계약이라는 건 없었는데 2015년 2월 3일 날 여행계약이 신설됐습니다. 왜 그때 여행계약이 신설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난립하고 외국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고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환불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여행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법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해서 이 법률 조항이 들어왔던 거죠.
여행계약은 그 이부터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여행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이 여행사가 이미 뭐 숙소를 다 예약해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여행자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 여행사뿐만 아니라 여행자도 계약을 해줘야 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제1항에 따라서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이거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체자, 여행사죠.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집에는 대한민국에는 돌려다 놔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여행사 통해서 여행도 잘 안 가시죠. 대부분 혼자 그 항공권 예약하고 직접 숙소차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은 겁이 나서 잘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친족에 관해서 또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에는 혈족이 있고요, 인척이 있습니다. 혈족이라는 건 뭐냐? 나와 핏줄이 섞인 사람은 혈족이에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옛날에 저 공무원 객관식 문제 이게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인척이 아닌 사람은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4.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헷갈리죠, 막.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뭘까요? 혈족의 배우자의 내 동생의 부인의 혈족은 사돈이죠, 사돈. 사돈은 인척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친족에 보면은 팔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 무슨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나쁜 걸 전성시대인가 거기 보면은 최민식인가 그분이 무슨 조폭 거기 찾아가서는 그러죠. 아버지의 팔촌의 조카의 되는 한 10몇 초쯤 되는 기라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팔촌인의 혈족만 친족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그 다음에 혼인, 부모, 자, 후견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회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7일 날 전부 삭제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혈족거라서 친족회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직계 비속, 내 자식, 내 손자, 증손자까지, 그 다음에 직계 혈족,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까지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7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17세는 넘으셨죠? 그래서 이혼의 종류는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 많은데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물건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형식과 여건을 굉장히 엄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를 끔찍히 보살펴준 여동생한테 있는 재산을 다 넘기겠다라고 이혼을 했는데 전문가 연을 다 적어놓고 넘기겠다 연을 적어놓고 성명, 날인 다 했는데 주소를 안 적었어요. 주소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자필정서 직접 쓰는 거죠. 자기 자필로 직접 쓰는 건데 전문 누구누구한테 내 재산 어떤 거를 준다. 확실하게 되고 날짜, 주소, 성명, 날인까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여건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형제가 4명이에요. 내 동생들까지 다 해서 4명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원칙적으로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4분의 1씩 받습니다. 평등하게 받는데 제일 큰 형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뭐 100을 다 준 거예요. 100억밖에 없는데 100억이나 있는데 나한테 한 25억이 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큰형한테 100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게 25억인데 그 중에 전부가 다 큰형한테 갔으니 형은 그 중에 25억 중에 절반 12억 한 5천만 원쯤 되겠죠? 그 돈은 그거는 돌려주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돌려주라라는 게 유리분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유언자의 의사에 너무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위원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사관계 이렇게 간단히 보고 다음에 형사법률관계를 볼 텐데요. 형사법률관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재판받고 깜빵 가거나 벌금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앞에 서산에서 근무할 때도 형사재판을 했었는데 형사재판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플 때도 많아요. 법정에서 우는 분도 많고 피자 측에서 나와서 우는 분도 있고 또 피고인 측에 나와서 우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형사법률관계에서 뭐 도대체 뭐 형사법률이 뭘 준다는 거냐?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형벌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형벌이 사형입니다. 사형은 우리나라에서 좀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는데 98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 출범한 이후에 한 건도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 현재 자, 사형 집행시설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사형의 방법이. 교수란 게 뭐냐 그러면은 목에 밧줄 달아서 이렇게 사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술을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구치소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 23년 9월 23일경에 사형 선고를 받은 유영철이 정영구 아시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대구구치소 쪽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엄청 쫄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형 집행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고 징역이 또 있는데 징역은 징역하고 근고는 똑같이 수감시설에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건데 이 차이는 징역형은 노역을 시키고 근고형은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기는 징역은 1개월부터 30년 이하, 근고도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30년 이하입니다. 근고는 어떻게 주로 과실범에 대해서 근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상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격상실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뭐 선거권, 비선거권 그런 게 다 박탈되는 거고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이라는 것은 5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하는 건데요. 감경하면은 2만 5천 원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구류는 구속하에 유치하는 것인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우리가 많이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벌금, 과료도 아니고 이거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 제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과료를 맞으면은 이건 전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라는 것도 있고 과태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몰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압수해서 국가에 기속시켜서 폐기하거나 보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연령대에 많이 온다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연령대에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돈이 좀 부족해서 알바를 하는데 이런 고액의 알바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현금 수거책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주 다단계적으로 정말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총책이 있고 관리책이 있고 유인책, 콜센터, 모집책, 중개소 관리책, 그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현금 수거책이 있는 거죠. 총책이나 관리책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잡겠어요? 그다음에 유인책, 콜센터도 다 보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책, 이 사람들은 범행에 사용할 뭐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소 관리책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외국에서 전화하면은 외국 전화라고 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010 부른 거 그냥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 전화인가 싶어서 의심 없이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도 요즘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인출책이 있는데 현금 인출책은 사실 가장 많이 검거되고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죠. 예전에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현금 그냥 빼고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결코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도 엄하게 처벌합니다. 아주. 그래서 호남 쪽에 어디 대학 다니신 분이었는데 피해액이 거의 한 2, 3억이 돼요. 근데 그분이 아무런 경제적 여력이 없어갖고 합의도 안 되고 해서 징역 2년인가를 받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감된 적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된 평균 검거 이런 총책이나 콜센터는 20%대로 낮은 반면 20대 연령의 현금 수거 전달책 검거 비율은 42%나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관여되지 않도록 꼭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피해 액수예요. 피해 액수에서 2천만 원 미만이면은 거의 집행유예를 해주는데 5천만 원, 2천에서 5천 정도 되면은 이것도 실형이 절반 정도 납니다.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이 되면은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1억에서 2억이 되면은 1년에서 3년까지 선고가 되고요. 2억에서 3억 되면은 1년 2월에서 3년, 3억 이상이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 3억 정도 되려면은 한두 번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거의 한 10대 번 최소한 한 20번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추징이 선고가 안 됐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단순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근데 2023년 5월 16일 결정된 법률에서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현금 수거나 출금, 전달책도 이 법에 의해서 피해자 방지 및 환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바에서 받은 돈 전부 다 추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젊으신 분들이니까 또 많이 연루가 되는 범죄가 스토킹 범죄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사연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란 뭐냐 보면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 방해하거나 집 주위에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물건이나 이런 거 문자 보내는 것도 안 돼요. 화난다고 또 기다리다가 화난다고 그 주위에 있는 물건 회전해도 안 되고요. 이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 행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은 어떻게 사법기관이 관여하냐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응급조치라는 걸 합니다. 응급조치라는 것은 서면 공고, 관로 1번에 있죠. 서면 공고, 그 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서면 경고,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은 100m 이내 접근 금지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SNS 갖고 연락하지도 말고.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해당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받아줄 것을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말이 어렵죠. 청구권은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은 사법경찰관한테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의 잠정 조치로서 이제 법원이 결정하니까 좀 더 센 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도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서면 경고, 이게 제일 가볍죠. 그 다음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위층에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찾아와서 소리 좀 누르고 그러니까 이걸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인용을 해줬는데 아래 위층에 사니까 100m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등간거리, 그러니까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 몇 미터이나 접근 금지로 살짝 줄여서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SNS도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3개월의 범위 안에서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참 볼 수가 없었던 게 요즘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런 잠정 조치가 나가면은 이해를 못해요. 못해갖고는 왜 내가 접근 금지를 당했냐고 그러면서 막 적시항고하고 대법원까지 막 가요. 그래도 거의 예외 없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항상 그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들면은 형이 항상 세집니다. 흉기하고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고요.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흉기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그리고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발령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재판했던 사안들입니다. 이거 졸리시죠?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하는 강의라서 또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 상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조금 있다가 제 얘기도 좀 하고 할게요. 자, 이분은 40세 남성이고 54세 여성이에요. 나이가 한 14살 정도 차이 나죠. 여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성분은 이혼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데리고 살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27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아들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또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2일 동안 또 가둬놔요 또. 근데 이제 합의가 잘 돼서 여성이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가 잘 돼서 징역 1년 6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렇게 나왔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해서 항소했는데 저희가 기각시켜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요, 27세 남성이 23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돼서 2개월 동안 교제를 좀 하다가 여성이 조금 싫은 티를 내니까 라인 메시지라는 게 있죠. 그거를 12,983건을 전송하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또 여성의 아버지까지 찾아가요.
여성의 그 아버지 직장으로 찾아가서 또 막, 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자기가 진정은 이 여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란 건 서로가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났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피고인과 모두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돼서 확정이 돼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많이. 이 남자는 부인한테 계속 접근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우습게 알고 또 막 주거 침입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결국은 1월 2년 6월에 실형이 났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스토킹 범죄가 많아요. 59세 남성이 54세에서 교제하다가 접근 금지 당해 잠정 조치를 당했는데 남자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유부남이시고 이혼도 안 하셨고 여성분은 이혼했는데 이렇게 둘이 사귀시다가 잠정 조치 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과일 바구니 또 집 앞에 두는 이런 것도 다 스토킹 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쓰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그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분은 참 제가 재판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팠는데 36세 남성이고 이분이 서울에 있는 뭐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시내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았어요. 어머니가 한의원 갔다가 그 물리치료사가 너무 참하고 괜찮은 거예요. 이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남성이 이제 여성한테 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죠. 휴대폰으로 집 주위 가서 막 창문으로 그 집 내부 촬영하고 13번이나 주거에 침입해요. 침입해서 이 여성의 속옷을 착용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요. 이게 증거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항소심이 왔는데 이 여성 측에서 계속 탄원서 내는 거예요. 제발 음악에 처벌해달라고. 음악에 처벌해달라고 계속 탄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면 징역 2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과도 하나도 없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도 막 계속 탄원서 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해서 나중에 저희가 과감하게 그냥 풀어주긴 풀어줬어요. 다시 재범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서. 근데 이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참 왜 이렇게가 됐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잘 자란 자식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자기가 소개해줬는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그래, 남자도 잘생겼는데 아버님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참 재밌게 생각했던 게 여성의 속옷을 착용해서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이게 또 무슨 죄가 되는지 압니까? 여성의 속옷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돼요. 특이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성이 남자가 입었던 속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못 입죠. 이건 재물 손괴가 된 거랑 마찬가지다. 직접 찢지 않아도, 속옷을 찢지 않아도 재물 손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재물 손괴죄도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3천만 원을 안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제가 재판하면서 선고하면서 절대 당신은 앞으로 이 여성한테 접근할 거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 사안은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 사회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그 딸이 운영하는 카페가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자동차에다 스피커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업무 방해하고 아버지 연결시켜달라고 그러고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징역 6월에 실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6세 남성이 23세 여성한테 이 나이는 다 사건 당시 나이입니다. 지금은 나이들이 좀 더 드셨겠죠.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런 식 송금하면서 문자를 해요. 전화 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게 접근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예요. 사람이 좋으면 이렇게 집착하게 되나 봐요. 그리고 이분은 남성분인데 안과병원의 여성 간호사한테 막 좀 집착, 그런 진짜 좀 가정에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막 쫓아다니고 전달하고 전철역까지 쫓아다니면서 남편 사진 보여달라, 남편 데리고 와라.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결국은 징역 8월에 실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항소심 와서는 확정된 거 아니라 항소심 와서는 저희가 집행유예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합의도 됐고 해서 저희가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다투다 보면은 상대방의 전화를 수신 거절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신 거절하면은 나한테는 전혀, 내가 수신 거절하면은 그 상대방이 뭐 문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사실은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도 이게 스토킹 행위가 되느냐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뭐 좀 다시 한번 심리해 봐라 그러곤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폭력 범죄에 처벌당하는 특례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지난 정부부터인가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법도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 다 알죠. 나쁜 짓이란 게 강간 이런 거는 다 폭력으로 하는 거니까 완력으로 함부로 어떤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뭐 다 있고요.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은 더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년이라는 숫자 있죠. 7년. 뭐 왜 7년 이상의 징역, 10년이면 10년이고 5년이면 5년이지 왜 7년이라고 정했냐. 7년이라는 이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게 있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잠시 몇 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집행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뭘 하냐 그러면은 7년이라 그래도 작양 감경,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감경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감경을 하면은 예를 들어 6년이면은 감경하면은 절반이거든요.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7년으로 하면은 3년 6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회에서 판사들이 하도 막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딱 7년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7년 이상이면은 판사들이 한번 깎아줄 수 있는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물론 뭐 그걸 완전 재량이 아니라서 뭘 봐야 되지만은 7년이라고 하면은 한번 절반을 깎아줘도 3년 6월밖에 안 되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자,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도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강간한 사람이 살인이나 치사를 하게 되면 더 엄하게 처벌을 받고요. 자,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는 예를 들어 제3조부터 7조까지 미소금으로 죄 또는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기는 살해한 때. 그 밑에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고의를 갖고 애초부터 죽이려고 강간하고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고, 요거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반항하길래 몇 대 때렸더니 나중에 보니 죽었더라. 이런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해당됩니다. 형도 차이가 있죠. 요거는 사형 무기징역만 있고 요거는 무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지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이런 데서
사람 추행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몇 년 전에 한참 전 일입니다만은 그 판사 중에도 그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가 걸린 분이 있어요. 옷 벗고 나갔는데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랬대요. 근데 왜 그런 분이 저를 저질렀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 판사들이 아마 잘못 그 여성분이 착오해서 혹시나 뭐 잘못 오해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성범죄 지하철에서 그 성범죄 수사하는 경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사람들은요 딱 표시가 안 돼요.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추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지하철이 오잖아요. 오면은 절대 바로 안 타요. 자기가 원하는 타겟, 예를 들어 뭐 빨간 옷을 입었다든지 하이힐을 신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차를 계속 보낸대요. 보내고는 그런 타겟이 나타나면 딱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 성범죄 수사단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숨어서 예의주시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철에 탈 때 같이 타는 거죠. 그리고는 검거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출입행위. 남성분이 여성 화장실을 함부로 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뭐 자신의 그 시기를 뭐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제가 상담받았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거 성관계를 하면서 이거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동의하에. 물론 의사에 반해서 하면 그 자체로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서로 합의해서 촬영했을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헤어졌다고 복수심에 이거 뭐 어디 뭐 SNS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처벌받아요. 7년 이하 징역 9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나중에 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허위 영상 올리는 거 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고요. 수강명령, 이수명령. 그 다음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는 신상정보, 자신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신체정보까지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변경된 경우에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교도소장 등은 법무부 장관한테 이걸 또 보내줘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거를 잘 관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지라는 것은 우리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이런 거 다 날라옵니다.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성범죄가 사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1학년이 되면 거의 아마 아동 청소년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성년자가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아주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그게 있었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원조 교제라 그러나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에서 5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안 됐었는데 13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면은, 그런데 죽으면 이것조차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해당이 없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아버지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후견을 한다는 이런 경우에는 친권 상실,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 가해자가 계속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등록정보 공개, 이거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선고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다 여기를 준용하거나 이쪽으로 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취업 제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업 제한. 취업 제한. 자, 취업 제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 제한에 걸리면은 취업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운영하거나 이런 관련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도 안 되고 사실상 노무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노가다나 해야 돼요. 노가다나. 그 취업이 안 되는 그 기관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유치원, 뭐 학교, 그다음에 이게 뭐 학생 상담 지원 시설 및 위탁 교육, 학원, 개인 과외 교습자도 안 됩니다. 개인 과외 교습이 청소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재활센터, 뭐 심지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의료인도 안 됩니다. 의료인. 간호조무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의사들이 술 먹고 괜히 그 성추행했다 되게 혼쭐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도 안 됩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도 안 되고요.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인데요. 너무 재미없어서 일찍 마치고 제 얘기도 좀 하고 할까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뭐 혹시 지금까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지역 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재수를 한번 해서 그 대구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있죠. 거기에 이제 8구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 8구학번 들어가서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그냥 뭐 술만 먹고 놀다가 그때 아버지가 불러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빨리 군대를 가라. 네가 군대를 가야 인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때 의무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일선 이게 경찰서에서 그냥 군복무 대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입대를 해서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사수훈련을 받고 경찰학교, 저 충중과가 있더라고요. 산속에. 거기 가서 뭐 육중과 훈련을 받고 서울 중부경찰서에 배치가 됐죠. 배치가 돼서 데모도 좀 막아보고 뭐 방법 순찰도 돌고 그러다가 그 장충동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저라는 곳에서 이제 경비 업무를 쓰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 주간에는 뭐 4시간, 오후에는 한 2시간씩 이렇게, 밤에는 2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성문종합 영어도 보고 수학의 정석도 보고. 지금은 그런 책 없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내가 하고 있는 저 공장에 와서 일을, 조그만 공장이었어요. 저 안경을 닦는
아주 두세 명이서 일하는 아주 간의 수고금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공부할래요. 그러니까 그럼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처럼 같이 살았으니까요. 새벽 6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버지는 이제 7시부터 일하고 저는 나와서 도서관을 걸어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걸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때 정말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죠. 그때가 92년도 그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도 이제 야간 수업을 끊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 와서 야간 수업을 듣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겨울 방학이 됐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만 공무원 학원 다닌대요. 나도 같이 다니까 그래서 걔가 준비하던 검찰 후급시험 학원을 다녔어요. 3개월 딱 다니고 93년도 4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때 합격을 했어요. 300명, 전국에서 300명 뽑았는데 아마 290 몇 등으로 합격했을 겁니다. 합격을 해왔구만. 근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해야 또 직장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 총무처였는데 총무처에서 그 담당 그 접수하던 그 직원분이 야 이거 좋은 직업이니까 그냥 저 취업하고 와 졸업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너 학교 나와봐야 이런 거 되게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임용 연기 신청서를 내고 1년을 신나게 놀았죠. 뭐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도 따라다니고 뭐 MT도 가고 막 이러면서 한 1년을 노니까 또 뭔가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초반쯤에 과감하게 그 임용 포기서를 내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6년 걸렸어요. 6년.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그 대통령 하시는 윤석열 그분하고 저하고 합격할 때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보다 좀 나은 거는 그분은 군대 안 갔다 왔고 저는 군대도 갔다 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1000명을 최초로 뽑은 세대거든요. 그 1000명이 이제 16개 반으로 나눠서 60명씩 다 그걸 했는데 우리 반에 60명이 있는데 나같이 그 지역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들 어떻게 이 안에서 최소한 150등이나 200등 정도로 해야 판사가 되고 한 300등 안에 들어야 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는 1등부터 몰아요. 1등 너 어디 갈래? 그럼 저 판사 할래요. 2등 너 어디 갈래? 저 검사 할래요. 이렇게 싹 잘라요. 그래서 한 최소 300등 안에 들어야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이 안 됐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 들어가서 또 변호사로서 울산에 가서 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지겨워지는 찰나에 그때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그 천정배 장관님이 그때 당시 검사 순혈주의라고 그랬어요. 검사 순혈. 검사의 순수한 혈통. 정식으로 사법시험 합격해서 처음부터 검사했던 애들만 검사해라. 이거를 타파하겠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 검사 뽑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에서 과천 법무부로 시험을 한 6번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가 돼서 광주 지방검찰청에 초임검사로 발령받아서 전라도 광주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또 안동지청, 경상북도 안동지청으로 가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검사도 좀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사의 시대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한번 자유를 만끽한 국민은 한번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절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검사도 아닌 것 같다. 물론 내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법조계는 판사가 제고 아닌가 싶어서 또 판사 지원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내니까 그때 지청장 하시는 분이 그러더만 야 너 지원 법원 간 다음에 너 오늘부터 당장 그 특수검사에서 손 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검사에서 강력검사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판사 시험 떨어지면은 이제 검사 조직에서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제가 샀던 책이 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일본 사람이 쓴 최악이라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소설인데 최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서 꽂아만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몇 개월 뒤에 또 판사가 돼서 제가 처음으로 판사로서 근무했던 지역은 여기입니다. 천안. 천안 지역에 2009년도 2월 달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고 평택에 갔다가 이제 서울고등 갔다가 이제 부장판사 돼서 서산에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뭐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크게 뭐 할 것도 좀 꼰대 같은 사람 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까 총장님 잠깐 뵀는데 뭐 그런 얘기도 굳이 제 대학교를 언급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감격스러웠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감격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도 뭐 있지만요.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대구 북부도서관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딱 7시 조금 넘어서 항상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점심 먹으러 아버지가 밥 먹는 시간을 피해서 12시 조금 넘어서 11시 반쯤에 직원들, 일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으니까 조금 피해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다시 바로 아버지 눈에 뜰까봐 바로 또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한번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대구 북부도서관에 이상한 놈 한 놈 왔단다. 어떤 사람인데. 아침에 딱 와서는 한 번도 화장실도 뭐 한두 번 가고 계속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잠시 엎드렸다가 또 공부만 하고. 우리 또래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그런 놈이 한 놈 있단다. 가만 보니까 그게 저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그냥 절박했고 그리고 공부가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또 몰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언 있잖아요. 명언.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뭐 인생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집착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분 계실 텐데 그런 거 하면서 자 격언을 적어놔요. 뭐 3당 사랑 뭐 이런 거 적어놓고 하는데 그거 격언은 매일 바꿔야 됩니다. 매일. 그 며칠 전에만 내가 적응을 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싶으면은 그런 명언도 계속 찾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절대로. 예를 들어 뭐 20살에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언제 돼 언제. 지금 1억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알바를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뭐 한 1억을 모아보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목표는 단계적으로 설정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나서 보니까 이 자리도 와 있는 것 같고 이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말 돈 많거나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비슷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할 건 없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고유의 취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활동을. 제가 저는 운동을 좀 하거든요. 배드민턴 좀 하고 다른 헬스도 좀 하고 하는데 살면서 배드민턴을 하기 시작한 게 정말 인생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하면서 지금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주말에 9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맹렬하게 운동하고 국밥에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헤어지면은 그렇게 하루가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절대 집착하지 말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본인도 서울대 나왔으면서 그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나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대학 들어갈 당시 시험 칠 때 그냥 하루 시험 잘 봤다는 거다. 그런 의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서울대 나온 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제 생각도 그래요.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치는 날 컨디션이 좋아서 서울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저도 어디 대학 나왔다는 게 그런 의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지방대학교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들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공부를 꼭 하시라고. 내가 어떤 걸 전공하든지 간에 그 경제 공부는 두터운 케인즈 시카고 학파 이런 책 같은 거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하십시오. 주식 공부를 하는 게 꼭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하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 경제, 경기 그다음에 이런 게 다 공부하게 돼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조금의 투자를 하면은 그게 눈에 팍팍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판사로서 이런 얘기, 다른 동료도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삐딱하게 봐요. 삐딱하게. 저놈 제법 저 판사 맞아? 그럼 따지기도 해요. 그럼 형 일은 언제 하냐고. 일은 내가 할 때 하지. 내가 그렇다고 일 안 한 거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인생은 돈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운이 좋아서 어느 순간 뛰어들었던 사업이 크게 막 번창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갈수록 그런 기회가 좁아질 거예요. 좁아지니까 결국은 주식을 통해서 경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중에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만 한다거나 나는 100만 원 넣는데 이게 베팅을 막 1000만 원짜리 베팅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밟아야 돼요. 시간이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많으니까 그때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에 각 분장 질문을 한두 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거기 쪽 천안에나 이쪽에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계시구나.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서울 쪽에서 수도권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늦었지만 저도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빨리 맞춰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